안녕하십니까. YJ 금융의 정석 실전편이고요.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 7번째 시간 신한 서부 T&D 부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트 1 했고요. 파트 1으로 신한 서부 T&D 리츠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투자 구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파트 1 참고 바라고요. 오늘은 파트 2로 해서 개별 자산, 현재 신한 서부 T&D가 갖고 있는 게 스퀘어 1 쇼핑몰이랑 용산의 드래곤시티 중에서 A동 부분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파트 2로 이제 개별 자산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이 쇼핑몰 쪽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호텔은 이 파트 3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퀘어 1 쇼핑몰이에요. 할게요. 항상 소스는 투자 설명서 이거 공시되어 있고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스터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운 받아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자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발췌했는데, 투자 설명서에는 리츠라는 녀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있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해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체 투자 공부를 위해서는 어쨌거나 되게 도움이 되는 자료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 신한 서부 T&D 리츠 거는 자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투자 설명서 안에 내용이 되게 많아서 제가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압축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그래도 어쩌면 공부 차원에서는 이런 자료들, 쓸 수 있는 자료는 다 꺼내 놓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꺼내 놓고 좀 임팩트 있게, 스마트 압축 어제 너무 길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 한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번 신한 서부 T&D 같은 경우는 투 스텝으로 가고요. 첫 번째 사모 조달을 개념해서 IPO 하기 전에 모든 자본을 3호로 1,409억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일단 스퀘어 1을 직접 샀어요. 직접 담보대출을 받았고요. 후순위 대출도 받아서 인천 스퀘어 1 첫 번째 자산을 샀고, 두 번째 자산인 지금 호텔 부분은 추가로 지금 IPO를 아직 IPO 안 했죠. IPO를 해서 추가로 받은 돈, 그리고 3호 40억도 좀 더 받아서 1,389억을 이번에 더 모아서 그 돈으로 후순위 대출을 갚고, 금리 너무 높으니까 이건 높은 금리 주기 싫잖아요. 348억 갚고, 그리고 남은 그럼 플러스 1,041억으로 자리츠 취득을 할 거예요. 물론 추가 비용도 들 거고요. 자리츠라는 거는 이 자리츠가 이제 그 호텔을 보유할 1,651억짜리 호텔을 보유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이랑 보증금 한 817억 정도의 부채를 조달한 그 나머지 네팅한 자본 991억 원을 통해서 조달한 그 자리치의 보통주 991억 원을 이번 IPO를 통해 보유함으로써 스퀘어 1을 직접 모리츠가 담보대출도 소유하고, 그리고 호텔의 경우는 자리치의 보통주 100%를 가짐으로써 소유하는 형태로 신한 서부 T&D 리츠는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스퀘어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퀘어 1은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대요. 지도는 아마 제가 뒤에 넣었을 거고요. 연면적은 5만 평. 이 정도면은 꽤 엄청 크죠? 5만 평. 5만 평은 아주 큰 거죠. 그리고 한 3층, 지하 3층, 지상 5층이고, 지하는 홈플러스랑 주차장이겠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판매시설 47% 주르륵 들어가 있을 거고요. 스퀘어는 연면적 5만 평 넘고, 대형 쇼핑몰이고, 지하 1층은 전체 홈플러스 및 관리시설, 홈플러스가 지하 1층 쓰고 있고요. 지상에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CGV도 있네요. 명품문고, F&B, 푸드앤베버리지죠. 먹는 거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 소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보시면은 이렇구나 약간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실외 쇼핑몰은 아닌 거고 당연히 실내에 어느 정도 넓은 쇼핑몰인 것 같아요. 왠지 약간 신도림 디큐브 시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부 구성을 보면은 아까 계속 옆면적을 자꾸 읽게 되네요. 안 읽어야지 이번에는. 지하는 플러스 같은 거 갖고 왔나 보다. 이제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주요 전차인, 임차인, 전차인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스퀘어 1 지금 시설, 전체 시설은 지하 1층은 저희 리츠가 홈플러스랑 저희 리츠가 홈플러스랑 직접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이 홈플러스죠. 하지만 이 상부 부분은 저희 리츠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거기 리츠를 투자한 것 같죠. 상장도 안 했으니까 투자할 수가 없구나. 투자하고 나서 제가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리츠가 직접 CGV, SPA, 키즈, 유니클로, 나이키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해야 돼. 임차인을 다 일일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각각의 임대차 기간도 다르고 임대차 구조도 다르고 KFC, 스타벅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캐시플로우 변동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 중간에 서부 T&D를 넣어서 저희 리츠는 서부 T&D랑 그냥 마스터리스 계약을 하고 서부 T&D가 재임차를 주는 거죠. 얘네들한테 다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서부 T&D가 단 하나의 그러니까 홈플러스 부분 빼은 나머지 면적의 단일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저희가 체결하고요. 서부 T&D는 실제 진행을 쓰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임차, 제하도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걸 전차라고 해요. 전차. 또 주면 전전차. 이런 개념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서부 T&D가 전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시설을 쓰는 녀석들은 전차인인 거죠.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은 서부 T&D가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주요 전차인이란 말 썼고,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전차인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지식이 쏙쏙 늘어난 거고요. 홈플러스는 임차인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전차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임의 대상 전체 다고요. 전체 다 면적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거 보시면 그래도 대충 이제 느낌 있잖아요. 뭐가 어떤 분위기겠구나. 약간 어느 정도 초하이 클래스급 비싼 건 당연히 아닌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대에 어느 정도 임차인 쇼핑몰이구나 라는 거 느껴보시라고, 또 그림도 한번 보시라고 넣었고요. 위치 및 교통을 볼게요. 스퀘어원은 인천, 뭘까요? 이건 또 왜 이랬을까요? 인천 서남부권의 주요 상업시설로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춘역과 접해 있대요. 진짜 접해 있더라고요. 접했다 개념이 그래도 좀 멀리 있어도 보통 접했다라고 막 과장해서 쓰는데, 지도를 보면은 동춘역과 이만큼 좀 접했다, 많이 접했다, 꽤 접했다, 옆에 있다 정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연면적 또 자꾸 말하게 되고요. 스퀘어원이 속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34명 인구가 있는 쭈쭈쭈 수도권 지역입니다. 여기 좀 지도가 애매한데 여기가 인천 스퀘어원 여기가 지금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글자 해상도가 안 좋아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쳐봤어요. 근데 좀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나요 하면은, 일단 이거 보시면은 주변에는 공항, 인천 김포공항 좀 먼데요. 비슷한가? 김포공항, 인천공항, 어쨌거나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주변에 있고 가깝진 않지만 멀지도 않죠. 그리고 항만, 북항, 남항, 신항, 여객터미널이 있대요. 그래서 남항 배후단지도 있고 신항 그런 게 있고 쭈르륵 이제 신항만도 여기 있네요. 신항만 단지 다른 거네요, 이거는. 그리고 남동 국가산업단지 이런 주변에 어쨌거나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쇼핑몰은 좀 광역 고객들 대상이잖아요. 쇼핑몰이 지금 이 주변 바로 이 근처 연수한양 일체 아파트 이런 주변 아파트 사람들만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훨씬 광역에서의 수요를 목표로 또 쇼핑몰을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주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어쨌거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횡한 곳이 아니라 좀 그래도 광역 거리로 나름 무게감 있는 시설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왜냐하면 광역적 범위에서 올 거니까 광역 교통 여건이 우수한 게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배후 지역이 어째 수요 지역이겠죠.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이 쇼핑몰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동춘역에 이 사이트 여기 있을 거고요. 뿅뿅 여기 표시해 놓고, 스퀘어는 핵심 산업단지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뭔가 일할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의도 옆에, 여의도라고 하면 여의도 웃기지만 저희가 있는 여의도라는 곳도 오피스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출퇴근에 유발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로 유발되는 소비 지출이 발생하니까요. 남동 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이 바로 인근에 있대요. 인근에 있고, 동춘동, 연수동, 옥년동은 배후 주거지역. 일단 아까 제가 말한 광역 범위에서의 수요도 있지만
하지만 근거리 주거 지역이 많이 있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 수요를 깔고 갈 수가 있겠죠. 예, 주변은 바로 옆에 리테일이라죠. 집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 사는 곳이 많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비례해서 쇼핑몰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바로 근처에 주거 지역이 많이 있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예, 광역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런 개념이고요. 어쨌거나 연수구청에서 제한 중심 지역이 있대요. 그리고 1.5km 거리에는 동춘 도시개발구역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써야죠. 이걸 쓰는 이유는 14,000명 인구 유입. 그래서 뭔가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 광역은 아니지만 중단거리 지역에 인구가 늘 거다. 그러니까 거주민들이 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수요 증가에, 어느 정도 아니죠. 꽤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끼칠 거니까 긍정적일 거다라는 말이고요. 다수의 개발 계획 있고, 개발 계획도 주로 주거 지역이 근처에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어떤 업무 지역보다는, 업무 지역은 거기 왔다가 다시 집에 가는데, 거기 왔다 집에 가다가 쇼핑몰에 들릴 확률보다는 집이 근처에 있으면은 아빠 집에서 주말에 오던가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 예를 들어 저나 남편이나 와이프 둘 중에 한 명이 집에 있다면은 그분이 이제 평일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주거 지역이 근처에 있는 게 조금은 더 상관계수가 높지 않나 싶어요. 이 쇼핑몰의 수요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이런 지금 송도 테마파크는 이거는 거주지는 아니지만 테마파크 오는 길에 오나 보죠. 자동차 판매 부지, 여기가 아마 개발 부지일 거고, 송도 랜드마크시티나 주로 주거 지역이 많이 생기면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 배우 수요라는 말을 했네요. 배우 수요, 배우 주거지들이 많이 생기면 배우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기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지금까지 신고서 제출 시 현재 확정된 게 아니니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개발 계획, 장기 계획들이니까 지연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양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항상 언급해야겠죠. 이런 거 과장 광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아니라 단순히 좀 중소규모 분양할 때는 된 것처럼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안 됩니다. 주변에 중단거리 지역에 주거시설들이 많이 생기면 이거는 분명히 수요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남동구가 쭈르륵 이런 게 있대요. 송도 랜드마크시티, 대우자판, 도시개발 딱 봐도 주거지역이 많이 생기겠죠. 요건 생기면 좋겠네요. 그렇죠. 송도 랜드마크시티도 일단 시티니까 오피스도 있겠지만 뭔가 주상복합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쭈르륵 테마파크는 오는 김에 올 수도 있고, 택지지구니까 택지니까 주거지역일 거고, 이마트 동춘점은 모르겠어요. 이마트 동춘점을 오다가 쇼핑몰을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번은 잘 모르겠지만 1, 2, 3, 4, 5, 6, 7은 어쨌거나 높은 상관 개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 증가에 대해서. 인근 권역 쇼핑몰 현황. 뭐가 많이 있으면은 장점이 단점이죠. 근처에 많이 큰 쇼핑몰 아니면 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근처 지역이 광역 수요가 있는 지역이다 라는 증빙인 거죠.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수요도 없는 지역이면 애당초 쇼핑몰이고 자시고 내 거 말고 남의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남의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있을 만한 곳이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많이 있으면 경쟁자다라는 또 그래서 큰 그림상으로 많이 있으면 거시적으로 플러스 효과지만 당장 생각해보면 경쟁자여서 좀 약간 근시안이란 말은 웃기지만 어쨌거나 좀 눈앞에 봤을 때는 경쟁자니까 마이너스 효과, 크게 봤을 때는 어쨌거나 입지가 그래도 있을 만한 입지니까 주변에 많이 경쟁자가 있다라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요. 인근의 경쟁시설은 34만 평 규모, 우린 5만 평이었죠. 하도만 읽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5.1만 평이었죠. 3km 떨어진 송도 권역이 집중되어 있대요. 아래쪽.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송도. 여기 넘어가면 송도죠. 그래서 송도가 있고, 주요 경쟁 시설인데 왜 지도에는 대학교만 있을까요? 연세대, 유육주립대, 인하대, 한국외대, 인천대. 모르겠어요. 이 지도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자녀를 보낼 생각인가? 지금 요것들 숫자로 써 있네요. 숫자로 써 있구나. 근데 일단은 대학교가 부각된 지도에 굳이 숫자로 쇼핑몰을 넣었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본건은 여기 있을 거고요. 바로 옆에 2번은 뭘까요? 2번은 이마트 동춘점. 아까 굳이 동춘점을 쓴 건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겸사겸사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쵸. 그리고 롯데마트 연수점, 여기서부터 3번부터는 3번 연수점 여기까지 빼고 4번부터는 송도네요. 다 그럼 송도니까 또 2013년 이후에 지었네요. 그쵸. 이 위에는 약간은
약간 구도심 느낌이니까 좀 옛날에 지은 것들도 있고, 송도는 그래도 계속 좀 신도심 같은 개념이니까 최근에 지었고 전부 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 뭐 트리플 스트리트 뭐 이런 거 있죠. 복합 쇼핑몰. 여기는 되게 크네요. 12만 평. 제가 5만 평 저희 엄청 크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 8번은 여기 쪽에 있는 건데, 12만 평이나 돼요. 그쵸. 근데 또 아마 대상 타겟이 다르긴 할 거예요. 또 고객군들이 좀 다르고 완전 겹치진 않을 테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이럴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괜찮은 지역이구나, 하지만 또 경쟁자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플러스 마이너스 동전의 양면처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입 가격, 거래 사례 보는 거죠. 지금 당사가 매입한 거는 쭉쭉쭉 감정평가를, 동인 감정평가법이나 제일 감정평가법인한테 매매 기준, 담보 기준 감정가라는 게 있고 매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담보 기준이면은 약간 대출하는 뭐 은행들을 위해서, 꼭 은행은 아니지만 담보 목적은 보통 담보 감정이 더 가격이 보수적이에요. 싸고 매매 목적이 좀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천억에 산다고 할 때 매매 감정가는 대충 매매 감정가가 한 5천, 10억 정도 나왔겠죠. 나와서 그래도 한 느낌상 한 10억 좀 싸게 사는구나 하는데, 여기에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 감정가는 예를 들어 4,700억 기준. 그래서 요거 곱하기 LTV 60%를 하던지, 60% 대출이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해주겠죠.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담보 감정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더 매매 감정보다는. 이거는 매매 목적 감정 평가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헐렁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인천 스퀘어의 취득은 보통주를 환물 출자하고, 보통주를 나머지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종결하는 바, 주를 어쨌거나 조사 가격을 했대요. 현물 출자분이란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현물 출자분 외에 매입 가격은 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 가격을 정했나요? 라고 한 거고요. 그럼 보시면은 인천 스퀘어는 현물 출자분은 뭐 그대로 온 거고요. 현물 출자분은 지금 2,608억 원 부분이 현물 출자되면서, 아마 이 지분만큼 서부 T&D가 뭐 보통주 3호 지분이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직접 넣었으니까 그거만큼 그 주식을 갖게 될 거고요. 그 서부 T&D가 최대 주주라고 그때 말했었죠. 여기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얘는 신한 서부 T&D 리츠가 말했고, 그 외에는 이제 재원 조달해서 산 거는 1,036억 원, 1,036억 원을 사는데, 감정평가는 1,035억 원, 1,048억 원 해서 뭐 에버리지 하면은 비슷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값 했다, 그래서 샀다라는 얘기를, 결론은 샀는데 감정평가액이랑 비슷하다, 아예 뒤통수 가격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감정평가 가격을 말한 거예요. 매입 가격이 아예 말도 안 되지는 않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증빙을 위해서 산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을 비교해 준 거죠. 그리고 매입캡 랩은 4.25다. 매입캡이란 거는 보통 캡 이니셜, 매입이니까 이니셜 캡이란 말 쓰죠. 이니셜 캡 레이션, 보통 매매가 대비 향후 1년간 첫 해년도 이어 원의 넷 오퍼레이팅 인컴, 그냥 네팅한 수입, 비용 까고 받은 수입, 순수입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 얘기는 결국은 4.27%란 얘기는 4.27%란 얘기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에 부동산을 샀으면, 그 부동산은 사자마자 향후 1년 동안 4.27억 원의 뭐 수익을 나에게 줄 거다. 내가 지금 100억에 사면 향후 1년간 4.27억 원의 수익을 줄 거예요면 캡레이시 4.27%가 되는 거예요. 내 수익은 사실은 이 건물에서 나온 100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인 거고요. 여기서 금융이자 내고 나서 에쿼티 배당으로 받은 게 내 수익이겠죠. 그러니까 에쿼티 보통주의 배당 수익이고, 이니셜 캡은 총 자산 ROA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ROA. 그래서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넷에 대한 걸 빼고 나서 에쿼티에 대한 수익을 뭐 가정하겠죠. 기본적으로 언레버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변환하기 편하니까요. 비교 용이성 때문에
이런 약간 ROA 느낌의 이런 숫자를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제일 비교할 때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어쨌거나 이거는 뭔지 몰라도 100억에 샀으면 4.27억 원을 받아내는, 1000억에 샀으면 42.7억 원을 첫 해년도에 NOI로 발생해서 이익을 생성해 주는 그런 자산이니까 딴 놈도 비슷한 비율이겠죠. 그래서 그랜드 머큐어는 또 이건 지금 이번에 할 거 아니죠. 5.38%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다 한 거고요. 그럼 캡을 보면 되겠죠. 스퀘어 원. 저희는 연임대료가 188억이면 역으로 188억 원이 4.27%면 그 매매가는 몇천억이 나오겠죠. 나올 수 있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매매가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할까요, 굳이? 캡 레이트는 매매가 분의 연임대료면 이게 아마 트리플 넷일 거여서 이게 NOI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얘기는 4.27%는 188억 아래 매매가. 결국은 이거 고치면은 매매가는 188억 원을 4.27%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얘는 매매가는 광교 롯데 아울렛은 104억을 나누기 4.26%로 하면은 얘의 매매가가 나올 거고요. 딴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연임대료 있으면 연임대료를 캠 레이스로 나누면 나오는 가격이 얘네의 매매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건 거고, 비교하자. 그럼 4.27%. 보통 지금 광교 롯데 아울렛을 보니까 4.26% 정도의 수익을 발생한대요. 그 정도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구리 롯데 아울렛은 3.9%니까 우리는 4.27%에 내요.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광교 롯데 아울렛은 광교 신도시인가? 광교 신도 한복판에 있잖아요. 엄청 한복판에 있거든요. 예. 엄청 한복판에 있고, 저희도 인천 스퀘어인데 어쨌거나 비교를 해야겠지만 완전 똑같진 않아서 4.26이니까 4.27은 100% 만족한 숫자예요 라고 말은 할 수 없고요. 4.26이니까 한 60% 정도의 느낌으로, 대략적인 느낌으로는 비슷하다면 또 뒤통수 정도, 아예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겠구나 정도의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샘플을 주는 거죠. 구리 롯데도 제가 이런 수준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캠 내에서 2%면은 이제 장난해? 너 지금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4.27이니까 그냥 딴 애들과 유사한 레인지 안에 들어가서 이거 절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라고 반박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임대차 현황 보실까? 임대차 현황은 보시죠. 이거는 원래는 이랬다. 지금 서부 T&D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서부 T&D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 리치가 가지게 됐죠. 리치가 가지게 됐으니까 저희는 서부 T&D와 책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서부 T&D가 직접 얘네랑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얘네는 전차인이라는 개념으로 얘네들은 우리 시설을 사용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다. 얘는 전차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임대차 현황 추가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는 여기 써있죠. 임대차가 아까 책임 임차인 서부 T&D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된대요. 그리고 임대료를 사실 전차인의 이 말이죠. 전차인의 매출액과 현금 창출 능력과 무관하게 임차인으로부터 고정 임대를 지급받는다. 전차인이 아까 KFC, 스타벅스, 스벅, 자라도 있었죠. 이런 애들 전차인이 전차인의 매출액과 현금 창출, 전차인이 사실은 연락 잘 되던 좀 안 되던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얘네의 플러스 마이너스 막 흔들림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임차인은 서부 T&D죠. 서부 T&D한테 고정 임대료를 받는다. 그래서 좀 이런 쇼핑몰의 화랑 불황에 상관없이 현금 흐름, 우리 배당 수익 자체는 좀 좋아하는 말이죠. 따박따박 들어온다. 좀 안정적으로. 물론 임대차 종료되면 또 리스크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 시장과는 별개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할 수 있고 예상된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리테일 시장 상황과 별개로, 리테일 시장 상황이란 건 KFC의 매출과 스타벅스의 매출과 자라의 매출 등등등등 이 안에 있는 애들의 매출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별개로 우리는 서부 T&D로부터 고정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게 우리의 유일한 수입이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좀 풀어 써준 거죠. 그리고 대신 향후에 국내의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전차인 매출액의 하락으로 인한 책임 임차인이 돈을 덜 받으면은 책임 임차인이 스트레스가 생긴다. 진짜로 좀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임대차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장은, 리테일 시장은 사실은 좋긴 해야 돼요. 얘네가 계속 있으려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100% 책임 임차인 서부 T&D는 현재 173개나 되는 전차인이 체결했고, 얘네들은 뭐 가중평균 웨일, 임대차 평균 만기는 2008년이래요. 그리고 상위 5개는 CGV, 자라, H&M, 유니클로, 에이세컨즈가 뭐 이 정도 면적이고요. 3,000평쯤 되겠네요. 10,000제곱미터면 우리 5만 평이니까 뭐 높진 않죠. 그리고 뭐 28%래요. 이거 5만 평은 홈플러스 포함이군요. 그럼 빼고 나머지에서의 28%를 쓰고 있고, 이들 5개는 웨일은 6.1년, 좀 대형 업체다 보니까 좀 그나마 또 장기 임대차를 하고 있네요. 이 말은 어쨌거나 또 얘네가 밑을 계속 장기적으로 깔아주고, 평균 2.8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짧은 애들 계속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뭐 공실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기본 메인 밑밥 베이스는 이런 상위 업체들이 좀 그래도 그나마 장기 계약으로 깔아줄 거다라는 그런 뭐 나름 상상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고서 나머지 애들은 1.5년이 결국은 대형 업체가 평균 6.1년의 장기 임대차 계약으로 깔아주면서, 나머지 애들은 1.5년으로 뭐 종료돼서 연장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나가면 또 새로 구해야 되고 그때 잠시 공실 생기겠지만, 막 들락날락 작은 애들이 아까 173개니까 상위 5개를 빼면 168개 업체가 이제 1.5년 평균 임대차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업체가 6년을 깔아준다, 그런 느낌인 거고요. 매출 실적은 한번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했네요. 코로나 효과를 볼 수 있죠. 궁금하면 이런 숫자를 참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쓰실 수 있고요. 쇼핑몰 매출 실적, 이거는 실제 운영되는 거. 저희는 서부 T&D로부터 고정급을 받을 거니까, 저희가 만약에 2019년에 이 리츠를 만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은 사실 2020년에 쇼핑몰 매출이 급락했어도 저희는 서부 T&D로부터 그냥 같은 금액을 받았을 거니까 저희 리츠 기준으로 별 이슈는 없었겠죠. 하지만 서부 T&D는 이제 저희한테 줄 돈이 있지만 실제 받아서 줘야 되는데 받을 돈이 줄어들면은 자기 내부 돈을 써야 되니까, 뭐 서부 T&D의 신용도 그런 부분은 좀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거고요. 리츠 입장에서는 좀 당장은 괜찮은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2020년에 들어간 건 아니고, 쇼핑몰은 그동안 어땠나를 한번 그냥 보는 거죠. 보시면 쭈루룩 숫자가 여기서 어느 정도 그나마 좀 많이 오르고, 여기서부터 한번 떨어졌네요. 떨어지고 거의 살짝 오르다가 폭락.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했으니까. 그래도 폭락해도 뭐 한 20 몇 프로 이 정도 아닐까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의 하락을 했어요. 그런 건 이런 숫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안 떨어졌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코로나 효과로 그래도 한 20%, 25% 정도 하락했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은 서부 T&D랑 한 게 지금 전체 임대율이 72%, 너무너무 중요한 임차인이죠. 그래서 보면 될 거고, 서부 T&D는 1979년 화물운송 터미널 사업을 목적으로 할 땐 총자산 1.7조 원. 오, 되게 자산은 크네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기존 물류센터에도 보유 중인 사업지, 서울, 용산, 연수, 양천 등을 개발하여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영역으로 다각하고 있대요. 서부 T&D가 서울에 있는 트럭 터미널 그거 갖고 있는데 서부 T&D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계속 개발하고, 이미 다 개발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팔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이 임차인이 저희 임대를 주는 주인인 우리는 리츠죠. 리츠고, 임차인은 서부 T&D고, 전차인은 이제 개별 업체들일 거고요. 임대차 기간은 8년이고, 임대료 볼까요? 임대료 꾸준히 그대로 주나? 연임대료는 135억 원. 매월 분납하니까 뭐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주겠죠.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인상한대요. 근데 최소 0, 이건 중요하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뭐 대부분 오르고 있지만 또 0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소 0이라는 건 그래도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임대료는 오르면 올랐지, 오르거나 그대로인 거지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를 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오르고,
혹시 떨어질 만큼 물가 상승이 떨어져도 우리는 그럼 그대로 플랫하게 가겠죠. 그 다음 연도 임대차에는 최소 0%니까. 그래서 그길 가면서 계속 임대료가 웬만하면 오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한 거의 고정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쇼핑몰의 매출의 급등락, 급폭락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숫자를 받고, 이 숫자로 배당이 오니까 배당에 대한 변동성은 높진 않겠네요. 8년 동안은. 이 이후에는 또 서부 T&D가 이 역할을 그대로 해줄지, 나 이제 못 해먹겠어, 나갈래, 나가면 리츠가 또 그럼 전차인가 개별 임대차를 체결해야 될 거고, 그러면 또 매출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8년은 일단 확실하게 확실은 아니죠. 또 서부 T&D가 디폴트 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제낀다면은,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은 8년 동안의 현금 흐름은 안정적일 거고, 9년 차부터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서부 T&D가 또 다시 뭐 이 시점에 다시 8년 뭐 마스터리스 임대차를 체결하면 또 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리츠는 8년차 시점에 이 마스터리스 임차인인 서부 T&D가 재계약을 할지 나가버릴지가 어쨌든 현금 흐름 기준으로 제일 큰 리스크네요. 네. 그런 거고요. 또 손해배상. 일방의 규칙으로 한 놈이 그냥 나 8년이라고 써 있는데 뭐 1년 차에 7년 남았는데 서부 T&D가 그냥 안 할래요, 나가버릴 거면, 또 그럼 8년간 안정적이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1년 뒤에 7년 남은 시점 확 나가버릴 수 있으면 전혀 8년간 안정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손해배상, 위약벌로 막아놓는 거예요. 좀 많은 손실을 그냥 그만두면 많은 손실을 볼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8년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임대기간 임대료 상당의 위약벌, 뭐 이 말은 자녀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8년 이렇게 해서 0, 1, 2, 3, 4, 5, 6, 7, 8년까지 임대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데 얘네가 3년 차에 나 못 해먹겠어, 그냥 그만둘래 하면은 저희는 향후 8년 동안 안정적인 현금이 올 줄 알았는데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신 계약에 의해서 향후 자녀 임대 기간,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뭐 현가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현가를 하던 안 하던 그걸 싹 받아버린대요. 위약벌을 받으면 그럼 저희는 사실은 향후 몇 년간 빈 채로 놔둬도 이미 임대료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8년간 어쨌건 안정적인 배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텅 빈 공간에 이미 돈을 다 받아놨으니까 이 공간은 조금 더 자유롭게 임대차를 새로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누군가가 뭐 한 1년 뒤에 들어왔으면 그 부분만큼이 돈을 더 업사이드가 되긴 하겠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나가도 다 받으니까 우린 뭐 좋아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가려면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안 나갈 거예요. 8년까지는 꽉 채울 확률이 아주 높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손해배상이란 건 못 나가게 하는 용도인 거지, 받으려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 뭐 이걸 넣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받는 게 메인 목적은 전혀 아니죠. 그런 거고요. 여기 있네요. 종료일 6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 없으면 2년 자동 연장. 8년 임대차면은 7.5년 차에까지 이거 서부 T&D가 나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할래 라고 얘기해야 해지가 되는 거고, 그 얘기를 안 하면 이제 곧장 다시 2년 연장이 저절로 되는 거래요. 그러면 10년짜리 또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10년 차에도 똑같겠죠. 또 한 12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매 이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까지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돼요, 임차인이. 안 하면 계속 2년씩 연장이 되는 구조고요. 홈플러스도 어쩌고 뭐 비슷하겠죠. 홈플러스도 임대료는 39억 원 내고 CPI 연동해서 최소방이라는 플로어도 막아놨네요. 그래서 현재는 39억 원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홈플러스나 앞에 서부 T&D나 고정 임대료에 물가 상승만 겹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 흔들림이 저희 리츠 입장에서는 거의 없죠. 거의 예상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한번 8년간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알 수 없죠. 얘는 몇 년이에요? 임대차 계시는 20년인데 13년부터 20년이니까 2033년인 거죠. 그럼 지금 2021년이니까 이거 한 12년 정도 남았네요. 12년. 좀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건 주겠다. 물론 이 모든 건 홈플러스가 갑자기 디폴트 나서 망하거나 서브틴이 망하면 못 주겠죠. 네, 저희도 뭐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가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안 망하고 있으면 일단 안정적인 돈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망하는 거에 대한
검토는 해야죠. 예, 해야 되고 뭐 그 검토한다고 망한다 안 망한다를 제가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계약은 현금 흐름이 흔들리냐 마냐가 제일 중요해서 그거를 검토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스터 리스라는 개념으로 현금 흐름을 아주 스테이블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 변동성은 낮다, 안전하다, 안정성이 높다 이런 개념인데 하지만 이거는 현금 흐름이고 이 주체가 줄 수 있냐 마냐 신용 리스크인 거죠. 신용 리스크. 신용 리스크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항상 검토를 시장 마켓 리스크는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서 꽤 낮췄다, 꽤 해지했다 하지만 그 낮춰준 또 상대방의 계약 신용 리스크도 디폴트 리스크는 있어서 이것도 검토는 해야겠죠. 무작정 1000년을 막아주면 땡큐에 할 수 없는 1000년 동안 살아있을지 말지 알 수 없어요. 정부기간이 1000년 막아주면 그나마 의미가 있지만 뭐 싱글비나 뭐 이렇게 등급도 없는 조그만 회사가 1000년 막아준다 하면은 그냥 뭐 1000년 막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거고요. 쇼핑몰 실적 아까 나왔었죠.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이건 역방향으로 썼네요. 보기 어렵게 왜 이랬을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부 T&D의 쇼핑몰 운영 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서부 T&D의 뭐 인천 스퀘어원이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서부 T&D 관점의 숫자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 스퀘어원의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를 지급하니까 좀 안심하세요. 안정감을 찾으세요고 지금 여기 인천 스퀘어원의 그래도 실적을 보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쭈루루 막 열심히 흔들리다가 코로나 때 좀 내려갔다는 내용이고요. 그래도 지금 마스터리스 내는 금액이 이 정도여서 우리는 마스터리스 받지만 뭐 사실은 홈플러스랑 서부 T&D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건 더 적다. 그러니까 뭐 토해내고 있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버퍼라는 얘기, 버퍼 15억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마스터리스로 우리가 서부 T&D랑 홈플러스한테 받는 건 47억 원이고 분기당. 근데 걔네들은 분기당 15억 정도 이제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직접 임차인이긴 한데 어쨌거나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더 많다. 더 많이 받아서 일부를 싹 가져가고 남은 거를 여전히 주고 있다. 설령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더 좋으면 더 상황이 좋았을 거고. 근데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받는 게 더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임대차 만기 때 연장할 여지가 높은 거죠. 훨씬. 예. 그렇죠. 시장이 개차반인데 굳이 임대차 마스터리스를 연장하진 않을 텐데 시장이 좋다는 건 어쨌거나 저희 리츠의 장기적인 아까 말한 그 8년차의 임대차 연장 리스크 이런 거의 리스크가 좀 그나마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인 거죠. 네. 수익 추정. 수익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어요. 쭉 보시면 아까 뭐 그냥 거의 고정 임대료잖아요. 고정 임대료에 CPI 연동이니까 CPI에 대한 추정치만 넣어주면은 매년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뭐 선수 현혈차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정 임대료를 받을 거고 특별히 예측이 어긋날 건 없고요. 이건 지금 이건 1개월이니까 이런 거고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매 6개월 반기마다 정산을 하면은 거의 뭐 아마 예측치 여기 오차는 대부분 그 실제 물가 상승률 추정 CPI 추정 대비 뭐 물가가 더 올랐거나 덜 올랐거나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확정된 금액을 꼬박꼬박 받을 거다. 그런 느낌. 수입은 그럴 거고 지출도 뭘까요? 보시면은 보험료미 PM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대요. 그래서 예당초 금액이 크지가 않죠. 보시면은 지금 합계가 약간 지금 한 달짜리 말고 반기 6개월짜리 기준으로는 61억 원. 첫 해는 많이 드네요. 제가는 61억 원, 43억 원. 이 정도 개념인데 앞으로 와보면은 이 받는 거는 뭐 95억 원, 이제 130억 원으로 넘어가죠. 130억 원 넘어가는데 그때는 50억 정도 수준의 코스트니까 뭐 한 대충 뭐 아까 150억이었나요? 120억 할게요. 120억 반기에 벌어서 뭐 대충 50억 정도 비용 내고 남은 플러스는 70억 정도의 뭐 네팅한 NOI가 생기는 그런 구조로 보여요. 네.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비용 추정하는데 뭐 뒷부분에도 만약에 캐펙스는 비용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추정한 캐펙스나 이런 게 없으면 아마 트리플 넷 구조 그런 임차인들이 직접 다 그런 캐펙스 부분이나 보험
보험료 트리플렛은 아니겠네요. 지금 보험료 납부가 돼 있죠. 보험료 납부 같은 게 써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런 비용들 차감해서 우리는 낸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게 1개월짜리고 6개월짜리였잖아요. FI2가. 그러면 뭐 수익이 이렇고 해서 영업의 비용도 이렇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이렇다. 근데 당기순이익은 사실은 현금이 아니죠. 당기순이익은 디프리세이션, 감가상각 비용을 추가한 거잖아요. 감가상각이란 건 우리가 건물을 뭐 10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은 건물이 예를 들어 2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면은 매년 20분의 1씩 4억 원씩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실제 저희가 돈을 4억을 내는 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느낌상 4억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이익에 발생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에서 다시 한번 그런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 플러스 해주는 게 뭐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사실상 현금이죠. 캐시플로우랑 비슷한 거잖아요. 캐시플로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현금을 배당받을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추정 손익계산서 IS보다는 사실 캐시플로우 개념으로 분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한데 훨씬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게 좀 그러니까 뭐 공시 자료, 대외적인 자료다 보니까 캐시플로우보다는 또 손익계산서가 더 공식적인 자료여서 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캐시플로우를 분석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 리스크를 한대요. 금리 변동 리스크는 대출 금리 변동이죠. 저희가 지금 최종 구조가 선순위 대출 1930억 그리고 자리치에서도 역시 선순위 대출 720억을 받을 거잖아요. 이런 기준에서 얘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 이자 내고 나서 저희가 배당을 받을 거니까 뭐 얘네 금리가 올라가면 요 보통 율로 들어가는 배당이 줄어들면 결국은 저희한테 오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저희 배당 수익이 줄어드는 리스크다. 그래서 기존 금리 조건을 보면은 이거 모리츠 후순위 담보법 차입금 348억은 이번에 IPO하면 갚을 거니까 사실은 요거는 뭐 이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리츠에 있는 1930억이랑 자리치에 있는 720억 이 문제인 거고 현재는 대출금리 2.6%에 취급수수료 0.45 그리고 대출기간은 3년이네요. 그럼 이게 올인 계산하면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올인 뭘까요? 올인은 지금 3년짜리잖아요. 1년, 2년, 3년 매년 0년 이번에 실행했을 때 매년 저희가 2.6%를 받을 거잖아요. 이자를 6%를 받죠. 근데 처음에 한 방에 취급수수료로 0.45를 받아요. 근데 약간 이거 발생주의 뭐 이런 느낌으로 한 방에 받는 것도 이 대출로서 유발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N방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매년 받는 이자는 이거 3분의 1로 나누면 0.15%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매년 2.75%를 나눠서 받는 거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전체 기간에 안분해서 한 방에 받는 돈도 전체 기간에 안분해서 그 기준으로 매년 수익을 환산한 게 올인 기준, 올인 수수료까지 다 넣었다. 올인하는 거잖아요. 도박할 때 올인 취급수수료를 감안한 연수익률은 2.75%다라고 한 거예요. 실질 수익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실질 회계적 수익.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더 높겠죠. 한 방에 받으니까 이게 그런 거고 자리치도 그런 의미에서 올인은 3.58%네요. 보시면 연 3.4%고 취급수수료가 0.54인데 이것도 1, 2, 3, 4, 3년이니까 3으로 나누면 3, 8, 24 0.18%씩 연 2월당 0.18%씩 플러스 되니까 합치면 3.58%가 되는 거죠. 올인 계산해 보면은 그런 거고요. 뭐 조기상환은 쭈르륵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 거고 담보는 당연히 뭐 각자 1순위 얘는 지금 인천 쇼핑몰에 대한 1순위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이고 얘는 자리치가 갖고 있는 호텔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리스크가 있을 거고 아마 자리치 이것도 이미 금리 확정돼 있을 거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읽어봤죠. 제 생각에는 읽어보니까 이제 이미 대출됐고 거의 확정된 금리 대출 나갈 거니까 금리 변동 리스크는 만기가 먼저 오는 만기 왔을 때 다시 한번 대출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체크한 거예요. 단순하게 보시면은 당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자리치가 보유 예정인 이놈들은 차입금은 최초 만기 이전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금리 거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랑 얘도
지금 아직 인출은 안 했지만 조만간이잖아요. 12월 3일. 이 금리가 이미 뭐 텀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건 이미 대출 나갔으니까 금리가 고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변동 리스크는 없으나 만기 이후에 다시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까 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배당 가능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한 거는 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인천 스퀘어몰 담보대출 리파이낸싱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감도. 이 녀석 2023년 11월 27일 만기 도래하면 다시 다음에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현재 올인 2.75죠. 근데 올인 3.5로 좀 금리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본 거죠. 물론 보수적이 아닐 수도 있죠. 그때 가서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면 3.5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뭐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3.5를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원래 배당 수익률이 6.3, 5.99 이랬을 텐데 비교를 위해서 원래 기준을 넣어줘야겠죠. 근데 이런 일이 터지면 이 금리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요. 한 0.5% 정도, 0.5%포인트 하락할 거예요 라고 추정을 해준 거고요. 더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4%까지 오르면은 이제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면은 거의 뭐 0.8% 떨어지나요? 수익률이 0.8%포인트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도 분석, 피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만큼 좀 이익이 덜 들어올까를 한번 민감도를 분석해서 제공해 준 거죠. 알고 계시라 내용이고요. 그리고 임대료 지급 불능 리스크는 이 앞에 말한 것처럼 쇼핑몰이 너무 안 돼 버리면 고정 임대료를 내고 있는 서부 T&D나 홈플러스가 그냥 이제 계약 만료 시점에 접자 나갈래 하면은 나갈 수 있겠죠. 계약 만료 시점.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결국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좋으면 쇼핑몰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임대료보다 훨씬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걔네들이 당연히 뭐 임대료 마스터리스 연기를 할 거죠. 중간에서 뭐 계속 더 먹는 마진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아니면 나갈 테니까 시장이 좀 중요하다. 시장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 답이 없죠, 사실은. 뭐 5년 뒤에 리테일 시장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는 어쨌거나 그래서 쇼핑몰 매출 시정 나왔고 사실 아까 앞에 표에 나왔던 매출 시정이 막 있고 코비드 때문에 급락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마스터리스 임대료보다 이 버퍼가 있다라는 그게 어느 정도 현 시점에서 좀 심적 안정을 주는 그런 자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면은 여기서 임대차익 이거 추가로 이거 했네요. 그럼 이거 혹시 모르니까 홈플러스가 지금 여기서는 최대 주주인 서부 T&D 같은 경우는 얘가 메인 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어요. 얘는. 근데 물론 제 생각에는 100%라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IPO하고 나서 상장되면은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몇 년 뒤에. 어쨌거나 하지만 일단은 서부 T&D가 나간다는 마스터리스를 나간다는 얘기는 안 가정하고 홈플러스만 나간다고 하면 해지하면 도중에 약간 일찍 해지하는 걸 했네요. 해지하고서 대체 임차인 유지 못하고 뭔가 지금 손해배상 조항이 없나 보네요. 홈플러스는. 자, 뒤로 가볼게요. 손해배상 홈플러스는 어떻게 했죠? 홈플러스 일방 해지 임차인의 해지는 손해배상이네요. 일방 규칙을 해지 때는 위약분 30억 밖에 없네요. 그럼 해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서부 T&D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 받을 돈을 전부 줘야 돼서 해지 안 할 것 같지만 홈플러스는 그냥 일시금만 주면 되니까 해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녀석의 해지를 가정해서 민감도를 시나리오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고 홈플러스가 100% 해지 2022년 1월에 당장 해지해버린다. 월스트 케이스죠. 해지할 경우.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내려가죠. 다만 비워놓고서 안 쓰고 있는 거니까 누군가를 채우면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로 일단 밑밥, 베이스 케이스, 바닥을 지금 계산해 본 거예요. 네, 드디어 끝났네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한 번도 안 해본 신규 호텔은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전 업무상으로 호텔 투자 많이 해봤지만 공시된 자료로 호텔을 접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쨌거나 여러분한테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호텔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산 말고 요 다음 자산인 그 드래곤시티 호텔 A동 부분도 좀 궁금하신 분은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해도 되나? 어쨌거나 안녕히 가세요.